우리가 어떤 역사 속 사건을 이야기할 때면 만약 전개가 달랐다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을 해보고 싶어지죠. 특히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떠올릴 때입니다. 만약 독일이 전쟁 말기에 원자폭탄 개발을 제때 마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V2 로켓을 실전에서 제대로 명중시키는 무기로 완성했더라면요? 그런 무기들이 전쟁의 결말을 바꿨을 수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결과는 같았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나치 독일이 끝내 사용하지 못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향방을 완전히 뒤바꿨을 수도 있었던 물건입니다. 바로 독일의 잠수함 21형, 일명 일렉트로부트라고 불리는 이 잠수함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인류 최초의 진짜 잠수함이라고 평가한 모델입니다. 이전의 잠수함들이 그저 잠길 수 있는 배에 가까웠다면 이건 진짜 수중항해에 최적화된 본격적인 수중 전투함이었죠.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이 잠수함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진짜 잠수함이라는 개념의 탄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교전국들이 운용한 잠수함은 지금 우리가 아는 심해용 잠수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속에 잠수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수상함에 가까운 존재였고 공격을 하거나 적의 추적을 피할 때 잠깐 잠수하는 수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초기 독일 해군 크리스트마리네의 잠수함은 제3제국 해군의 주력 공격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잡게 됩니다. 마치 무리를 지은 늑대처럼 독일 잠수함들은 대규모 편대를 이루어 연합군 함대를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하지만 이런 자유사냥의 황금기는 길어야 2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943년에 들어서자 전황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하죠. 연합군은 독일의 바다 포식자들에 맞설 수 있는 효과적인 반격 수단을 갖추게 된 겁니다. 게다가 영국의 정보기관은 독일군의 암호 통신을 해독해냈고 그 이후로 연합군은 독일 잠수함의 움직임을 거의 전부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크리스크마리네는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예를 들어 1943년 2월엔 잠수함 12척이 격침당했고 같은 해 5월에는 무려 41척을 잃었습니다. 독일 잠수함대는 1943년에만 244척을, 1944년에는 249척이나 잃게 되는데요. 독일군, 특히 해군 총사령관이었던 카를 데니츠 제독은 기술 혁신 없이는 이 잠수함전에서 패배를 피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실 이미 1943년 무렵 헬무트 발터 박사의 주도 아래 혁신적인 잠수함용 엔진의 설계도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 엔진은 과산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했으며 17형 실험용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었죠. 다만 당시 기준으로는 기술이 아직 미숙했고 폭발 위험도 컸기 때문에 실전 투입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로선 발터 박사의 잠수함이 너무나도 앞선 기술이었기에 실제 건조는 비현실적이고 시기상조라고 여겨졌죠. 하지만 이 설계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산화수소 엔진용으로 설계된 뛰어난 유선형 선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루기 힘든 엔진 대신 신뢰성 높은 디젤 전기식 추진기관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하지만 이 디젤 전기식 기관을 기존 방식이라 부르기엔 그 수준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21형 잠수함은 정말로 기술적 대도약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이 21형 잠수함에 담긴 핵심 설계 철학들, 높은 자율 항해 능력, 뛰어난 수중 속도, 세련된 선체 디자인, 강력한 음파 탐지 장비, 그리고 혁신적인 어뢰 발사 시스템을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속도. 먼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잠수함이 수중에서 낼 수 있는 속도가 수상 속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속도야말로 21형 잠수함이 거둔 가장 큰 성과였죠. 시속 약 32km, 즉 17.2노트로 수중을 항해한다는 건 그 당시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기존의 일반 잠수함들은 수중에서는 시속 6에서 8노트, 말 그대로 거북이 걸음 수준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1형은 추격해오는 호위함을 따돌리는 건 물론이고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바로 수중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기동까지 척척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의 등장은
대잠전의 기본 전제를 완전히 뒤흔들었는데요. 다시 말해 잠수함이 잠수해버리면 그 다음엔 다양한 방법으로 확실히 격침시키면 된다는 기존의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 수상함 입장에서 완전히 잠수하지 못한 잠수함은 수중에서 잡기 쉬운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21형이 깊이 잠수하면 할수록 오히려 수면 위에 있을 때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변모한 겁니다. 거대한 배터리. 사실 거대했던 건 배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탑재된 디젤 엔진 역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죠. 이 신형 잠수함에는 독일 멘사에서 만든 출력 20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 2기나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여기부터인데 이 디젤 엔진들이 각각 2500마력의 전동기를 2기씩 작동시켰다는 점이죠. 즉, 이 전동기의 출력은 기존 잠수함에 탑재됐던 것들보다 무려 5배나 강력했습니다. 21형 잠수함이 전기의 배라는 뜻의 일렉트로부트라고 불린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길이 3m, 직경 1.3m에 달하는 거대한 장비를 상상해보세요. 이 모터 한 기의 무게는 무려 10.33톤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선내에는 목표물에 몰래 접근할 때 사용하는 은밀 기동용 전동기 2기도 별도로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아주 조용히 움직이며 접근할 때 쓰인 것이었죠. 이 접근용 모터는 최대 6노트 속도로 거의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기술들도 배터리 앞에서는 빛이 바랄 정도였습니다. 이 배터리는 44MAL740형 셀 62개를 묶은 유닛 6개로 구성된 초대형 시스템이었는데요. 그 총 중량은 무려 22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였습니다. 이 초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재충전 없이도 잠수함체로 조용히 3일 동안 계속 항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너지 절약 모드로 시속 5노트를 유지하면 21형 잠수함은 수면에 전혀 떠오르지 않고도 약 340해리, 그러니까 630km에 가까운 거리까지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잠수함을 현대의 원자력 잠수함 개념, 즉 수면에 떠있는 시간이 짧을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전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든 셈이었죠. 유선형 선체. 과산화수소 엔진을 위해 헬무트 발터 박사가 설계한 잠수함의 선체를 기반으로 선택한 것은 설계자들에게 있어 완전히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이 설계에서 독일 기술자들은 기존의 이중선체 구조를 과감히 버리고 마치 어뢰를 연상케 하는 매끄러운 유선형 실루엣을 채택했으며 이는 현대의 원자력 잠수함들과 매우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현대 잠수함이 이 독일식 설계를 모방한 것이지 독일이 그들을 따라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강조하자면 이 잠수함은 수면 위에서 항해하다가 필요할 때만 잠수한다는 기존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수중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적을 공격하는 것을 최초로 목적으로 두고 설계된 역사적인 기종이었죠. 완벽한 유선형 선체는 매끈한 외형과 매우 작게 설계된 함교 덕분에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각을 전혀 없앤 구조와 숫자 8을 닮은 독특한 선체 모양은 물의 저항을 크게 줄이고 수중 속도를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잠수함은 수상 속도보다 수중 속도가 더 빠른 인류 최초의 잠수함이었습니다. 무장과 기술. 이 잠수함의 무장 역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무기 자체보다도 어뢰 자동 재장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뢰를 대차에 실어 옮기는 전기 기계식 장치를 통해 이 시스템이 구현되었죠. 획기적인 반자동 유압 시스템 덕분에 함수에 장착된 6문의 어뢰 발사관을 단 10에서 20분 만에 다시 장전할 수 있었고 탑재된 총 23발의 어뢰를 짧은 시간 안에 연속 발사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 재장전 속도는 이전 세대의 잠수함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연합군이 이와 비슷한 기술을 갖추게 된 건 1950년대 후반이 되어서였는데요. 게다가 21형은 최신형 수중 음향 시스템과 전파 수신, 레이더 경보 장치를 사상 최초로 본격적으로 탑재한 잠수함이기도 했으며 이 덕분에 목표 탐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측면 수신 장치와 목표물의 거리 및 이동 방향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기능이 결합되면서 이 잠수함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위치를 드러내지 않은 채 말 그대로 수중에서의 사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의 블라인드 헌팅은 전술적으로 엄청난 우위를 안겨주었죠. 현실은 계획보다 훨씬 냉혹했다. 만약 나치 독일이 잠수함 전력을 혁신적으로 현대화하려던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면 독일의 패배는 조금 늦춰지고 전쟁의 종결도 다소 뒤로 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잠수함이라 해도 전쟁 말기에 나치의 선전이 떠들던 보복 병기가 되기엔 역부족이었죠.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무기에 대해 제3제국의 지도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탄도미사일 V2와 원자폭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에게 다행스러운 일은 핵무기의 실전 사용이나 잠수함 전력의 대대적인 쇄신 같은 광기 어린 계획들이 끝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눈부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21형 잠수함 프로젝트는 결국 완전한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실패의 이면에는 정치적인 요인과 순수한 기술적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인은 서로 뗄 수 없을 만큼 깊게 얽혀 있었죠. 예를 들면 대형 섹션 방식으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이런 건조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건 1944년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는데요. 물론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진보적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안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전역은 연일 연합군의 공습에 시달리고 있었고 잠수함 생산을 전국 곳곳의 공장으로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섹션 방식에는 건조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선체 전체를 9개의 대형 블록으로 나눠서 제작하는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거의 붕괴 직전이던 국가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해결책처럼 보였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고 이 방식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실제 조립에 들어가 보니 각 섹션들이 맞지 않아 수정 작업에 몇 달씩 걸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숙련공이 부족하다 보니 수십 개에 달하는 장비들이 치명적인 실수와 함께 조립됐고 다시 장기간의 수정 공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태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당시 공장들은 폭격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공습이 지나간 뒤엔 잔해만 남는 경우도 허다했죠. 당연히 공장과 함께 제작 중이던 잠수함의 섹션들도 함께 폭발로 사라지곤 했고요. 함부르크, 브레멘, 단치히 같은 조선소에서 조립되던 잠수함 선체들도 예외 없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 조선소들 역시 끊임없는 격렬한 공습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거의 완성 직전 단계에 있던 잠수함들까지 손상을 입거나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진수 직전까지 이른 잠수함들조차 승무원도 부족하고 시험 항해에 필요한 연료도 없었으며 발견된 결함을 손볼 시간조차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혁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형 잠수함의 건조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종전까지 간신히 118척이 완성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완전한 전투준비 상태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1945년 4월 시점에서 제3제국이 실제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었던 잠수함은 단 4척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서둘러 건조를 해도 제3제국의 붕괴 속도가 더 빨랐던 것이죠. 처음으로 실전 투입 가능 상태에 도달한 U-2511과 U-3008은 제3제국과 그 해군 크리스크마리네가 항복하기 불과 며칠 전에 출항했습니다. 정전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 잠수함들은 이미 대서양에서 작전 수행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U-2511의 함장은 영국의 중순양함 노퍽을 상대로 모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죠. 만약 그가 무전으로 받은 데니치 제독의 명령을 거부했더라면 실제 공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21형 잠수함의 가장 큰 강점, 즉 수면 위가 아니라 수중에서 전투를 완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독일의 항복 이후 연합국은 총 156척의 독일 잠수함을 넘겨받았고 그 안에는 21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라이파티 해군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연합국이 인도받는 잠수함은 30척으로 제한되었고 나머지 전부는 폐기될 운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21형 잠수함 중 7척에서 10척 정도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등 연합국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건조된 118척 중 대부분은 레드라이트 작전 또는 독일 해군 스스로의 손에 의해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인양되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 1945년에 침몰한 U-2540은 1957년에 다시 인양되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이후 독일 해군에 의해 연구용 함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렇게 21형 잠수함은 등장 시기가 너무 늦어 제2차 세계대전의 결말에는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전후 세계 각국, 특히 미국, 영국, 소련의 잠수함 개발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 잠수함들은 전리품처럼 각국으로 옮겨졌고 독일의 첨단 기술을 배우기 위해 샅샅이 분해되어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21형 잠수함의 기술을 바탕으로 거피 계획을 추진하며 자국의 잠수함 전력을 전면적으로 현대화했습니다. 소련 역시 노획한 함정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613형 위스키급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디젤 전기식 잠수함 시리즈를 건조하기 시작했죠. 영국도 독일의 미래 기술을 바탕으로 포퍼스급과 오베론급 잠수함을 개발하며 자국의 잠수함 미래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전후의 주요 잠수함 전력은 모두 21형이 담고 있던 기술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마치 잠수함 기술의 두 번째 탄생을 이루게 된 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친구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